안녕하세요. 부버지 김현민입니다. MLS에는 프리미엄 로스터라는 독특한 제도가 있습니다. 프리미엄 로스터란 이제 그 지정 선수와 22세 이하 이니셔티브 플레이어를 지칭하고 있는 건데요. 해당 구간에 적용되는 선수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셀러리 캡에서 벗어나서 더 많은 연봉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MLS는 프리미엄 로스터를 통해서 셀러리 캡에서 벗어난 더 좋은 선수 보강에 나서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 프리미엄 로스터 구성은 기본적으로 지정 선수 3명, 그리고 22세 이하 이니셔티브 플레이어 3명을 보유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총 6장의 프리미엄 로스터 자리가 있는 건데요. 다만 지정 선수를 2명만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22세 이하 이니셔티브 플레이어 4명까지 보유할 수 있게 그렇게 조금 유도리 있는 운영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LAFC에는 현재 프리미엄 로스터 자리가 지정 선수 2명, 바로 이제 그 손흥민과 부안가, 그리고 22세 이하 이니셔티브 플레이어 3명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그 LAFC가 지정 선수 1명 혹은 22세 이하 이니셔티브 플레이어 1명을 영입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었죠. 이런 가운데 그 LAFC가 프리미엄 로스터 남은 한 자리 영입에 굉장히 근접했다는 보도가 있어서 프리미엄 로스터 선수가 누구인지, 그리고 해당 선수가 어떤 선수인지, LAFC에는 도움이 될 만한 선수인지에 대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적과 관련한 그 전문 기자죠, 파브리치오 로마노가 독점 보도를 통해서 LAFC가 스웨덴 21세 이하 유망주 아민 부드리 영입에 합의했다, 이 종료는 330만 유로이다 라고 보도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에이전트 블레시 후세이니와 계약을 체결한 후 올 시즌 스웨덴 리그 최고의 유망주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 부드리는 MLS로 이적하게 되었다라고 한 건데요. 그리고 이제 그 파브리치오 로마노 기자의 해당 내용을 MLS 공식력 1티어로 불리죠, 톰 보거트 기자가 이제 그 받아서 그대로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다만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추가되어 있죠. 바로 이제 그 부드리가 22세 이하 이니셔티브 플레이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사실 톰 버거트 기자는 이미 지금으로부터 한 달도 더 전이었던 12월 17일에 LAFC가 그 부드리와 대화 중이라고 이미 보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한 달 넘게 협상 끝에 이제 부드리 영입에 상당히 근접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 그 스웨덴 매체인 볼스벤스칸에서는 이제 그 1월 12일에 부드리가 소속팀인 가이스를 떠나다, 그러면서 첫 훈련 기간 중 불참이라고 기사를 올리면서 이제 그 가이스는 미드필더 아민 부드리를 매각하려 하고 있다. 해당 클럽은 MLS의 로스앤젤레스 FC이며 GP에 따르면 가이스는 제안을 수락했다라고 보도를 한 겁니다. 다만 이제 그 부드리가 훈련에 불참한 거는 이적 때문보다도 이제 질병 때문이라고 프레드릭 홀른베리 감독이 전한 건데요. 원래 그 지난 시즌, 그 2025 시즌까지 LAFC는 지정 선수 2명, 손흥민, 부안가, 그리고 또 이제 22세 이하 이니셔티브 플레이어 4명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이고르 제수와 다비드 마르티네스와 앤디 모란과 그리고 이제 아르템 스몰야코프인데요. 이 중에 앤디 모란이 브라이튼으로 임대 복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프리미엄 로스터 한 자리가 비게 된 거였죠. 예, 근데 그 한 자리를 이제 부드리 영입으로 메우려고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부드리는 어떤 선수인가 살펴보면요, 뭐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세리에 A와 베르 오가는 구단이죠. 그 베네치아에서도 뛰었던 경력이 있습니다. 다만 거기서 유스팀에서 뛰었죠. 어려서 이제 이탈리아 무대를 밟았던 경험이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2024년에 가이스로 이적하면서 이제 스웨덴 리그에서 뛰기 시작했고, 그때는 이제 약간 좀 로테이션 자원, 그래서 이제 873분을 소화를 했는데요. 근데 이제 지난 시즌 같은 경우는 가이스에서 주전으로 26경기에 출전해 6골 2도움을 기록을 한 겁니다. 출전 시간도 2037분, 확고한 주전이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 선수의 주 포지션은 공격형 미드필더,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 그리고 이제 중앙 미드필더도 소화할 수 있는데요. 근데 뭐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 뭐
두 경기는 이제 벤치에서 대기를 했었고 경고 누적 징계로 두 경기에 결장한 경력이 있지만은 그 외에는 사실상 개막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선발 출전한 것들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이제 중앙 미드필더로 22경기에 나섰고, 그리고 또 이제 왼쪽 윙으로 3경기에 나섰습니다. 뭐 중앙 미드필더라고는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공격형 미드필더에 가까운 움직임을 가져가긴 했습니다. 등번호도 10번이고요. 그러니까 뭐 이 팀이 4-3-3을 쓰다 보니까 메잘라 역할 수행하면서 이제 중앙 미드필더로 표기가 된 거긴 한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공격적인 역할을 맡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면은 6골 이도움에서 볼 수 있다시피 도움보다는 득점에 더 특화된 선수긴 합니다. 그러면서 지난 시즌 팀 내에서 두 번째로 많은 6골을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골과 도움을 합치면은 8개 공격 포인트로 이거는 이제 팀 내에서 3위. 그리고 기대 득점은 5.3골. 그러니까 기대 득점보다는 실제 득점이 조금 소폭 높은 편에 속하죠. 그리고 기대 득점 역시도 팀 내 2위였고요. 상당히 공격적인 선수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윙포워드 자원들보다도 본인이 더 공격에 많이 나선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슈팅의 질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게 유효 슈팅의 그 기대 득점인 거거든요. 그 유효 슈팅들을 기대 득점으로 환산을 했을 때는 이제 이건 슈팅의 질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기대 득점인 5.3골보다 더 높은 6.3골을 기록하면서 상당히 질 좋은 슈팅을 가져간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90분당 슈팅 자체는 2.6회로 팀 내에서 세 번째로 많습니다. 팀 내에서 세 번째로 90분당 슈팅이 많음에도 기대 득점과 기대 유효 슈팅이 높다는 거는 이 선수가 상당히 슈팅 질도 좋고 그리고 좋은 위치에서 슈팅을 가져간다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이 선수가 사실 찬스 메이킹이나 이런 거는 팀 내에서 상위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기대 도움은 2위입니다. 이 얘기는 이 선수가 그래도 상당히 질 좋은 패스를 찔러줄 줄 안다. 그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근데 이 선수는 어쨌건 간에 동료들한테 도움을 주는 유형의 공격형 미드필더라기보다는 본인이 직접 드리블을 치고 들어가고 직접 골문을 타격하는 그런 유형의 미드필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90분당 드리블 성공 횟수는 3.2회로 팀 내에서 가장 많습니다. 이 선수가 얼마나 그 드리블을 많이 치고 또 이제 드리블에 장점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고요. 거기다가 이 선수는 좀 터프하게 플레이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지난 시즌 2경기나 경고 누적으로 이제 그 결장하게 된 건데요. 그런 스타일을 확인할 수 있는 게 공격형 미드필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90분당 태클 숫자가 2.8회로 팀 내에서 3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공격 진영에서의 소유권 획득도 90분당 0.9회로 팀 내에서 2위입니다. 심지어 옐로 카드는 7장으로 팀 내에서 가장 많습니다. 좀 터프하게 부딪히고 그리고 또 이제 심판하고 논쟁도 상당히 많이 하는 선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도 뭐 이 선수의 플레이, 그 풀경기 같은 거는 못 보고 그냥 하이라이트 같은 것만 봤는데 아무튼 그리고 또 이제 여러 평가들을 봤는데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이제 이 선수의 특징을 보면은 확실히 드리블을 많이 친다는 거를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 왼쪽 그래프가 이제 수직 그래프는 볼 캐리어, 그러니까 5m 이상 볼을 끌고 전진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가로 그래프는 90분단 드리블 수치인 건데 이게 스웨덴 리그 선수들 중에서 400분 이상 뛴 선수들 중에서 가장 높은 편에 해당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수가 제가 아까 그 터프하게 수비를 한다고 했잖아요. 프론트 풋 디펜더 같은 경우는 이제 상대를 앞에서 수비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인터셉션은 가로채기인 건데 이 그래프도 상당히 위쪽에 올라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선수는 여기가 이제 패스 관련된 지표거든요. 패스 성공률은 괜찮아요. 패스 성공률은 괜찮지만은 버티컬 패스는 이제 그 수직적인 패스를 얘기하는데 이것도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고 전진 패스도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고 그리고 이제 공격 진영으로의 패스도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대신 이제 그 수비적인 경합이라던가 이런 거는 좀 괜찮은 수치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드리블도 상당히 괜찮은 수치고 슈팅도 괜찮은 수치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풋볼 탤런트 스카우트라는
SNS에서는 이 선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요. 일단 그 강점에 대해서 페이스, 속도인 거고, 엑셀레이션, 이거 같은 경우는 그 가속인 거고, 그리고 테크닉, 기술, 그리고 볼 컨트롤, 당연히 이제 볼을 다루는 스킬, 그리고 또 이제 드리블링, 크리에이티비티, 그러니까 창의성, 그리고 플레이어, 천재성, 이쪽을 이제 강점으로 뽑은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글로 이제 표현을 한 것들을 보면요. 피지컬이 강한 편은 아니지만, 체격 대비 176이거든요. 상당히 탄탄하며 힘이 제한적임에도 잘 버티고 접촉 상황을 비교적 잘 견딤이라고 한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공격 지역에서 활용도가 매우 높고 어드밴스드, 로밍, 와이드 플레이메이커 성향을 모두 갖췄으며 왼쪽 하프 스페이스를 선호한다라고 한 건데, 여기서 이제 어드밴스드는 이제 전진하는 공격형 미드필더 플레이메이커를 얘기하는 거고, 로밍은 이제 자유롭게 움직이는 플레이메이커라는 얘기고, 와이드는 측면으로 빠지는 플레이메이커라는 얘기입니다. 이 선수가 상당히 폭넓게 좀 자유롭게 움직이는 유형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왼쪽 하프 스페이스를 선호한다는 거를 적어 놓은 건데, 실제 이 선수의 지난 시즌 히트맵을 보면은 좀 왼쪽으로 많이 빠진 것들을 확인할 수 있죠. 오른쪽으로 빠지는 것보다는 왼쪽으로 더 많이 빠진다. 이쪽으로 빠지는 게 주된 움직임. 그리고 제가 본 이제 뭐 하이라이트 영상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계속 왼쪽 측면으로 상당히 많이 빠지고 하프 스페이스 공략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짧은 거리에서 폭발적인 움직임과 민첩한 방향 전환, 속도 조절로 수비수와의 간격을 벌리며 경기 템포를 조절함이라고 한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근접 컨트롤, 빠른 발놀림, 강한 볼 운반 능력으로 좁은 공간에서도 압박을 벗어나는 뛰어난 기술을 보유했다라고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1대1 상황에서 매우 위협적이며 기술, 창의성, 가속력을 바탕으로 자신있게 상대를 제침이라고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수비 본능은 제한적이지만 오프 더 볼 움직임과 활동량은 준수하나 마무리 패스에서는 이기적이거나 기복이 있을 수 있음이라고 한 겁니다. 이 선수가 아직 어린 선수니까 더 발전할 가능성은 있는데, 즉 그러니까 조금 이타성을 보여줄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너무 본인이 직접 드리블을 치고 본인이 직접 마무리하려는 습성이 강하다. 이 선수가 공격형 미드필더지만은 한 단계 발전하려면은 주변을 볼 줄 알고 주변 선수들을 살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제 그 감정 기복이 있는 편으로 좌절시 심판에게 항의하거나 부정적인 바디랭귀지를 보이는 경향. 이게 또 이제 옐로 카드를 수집하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도 저는 이 선수가 패스적인 부분에서 발전할 소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요, 지난 시즌 스웨덴 리그 선수들 중에서 90분당 스마트 패스, 이게 이제 그 스웨덴어인 거거든요. 그 스마트 패스 기준이 그 0.46회로 스웨덴 리그 전체 4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스마트 패스는 어떤 거냐면요, 상대 방어선을 돌파하여 공격에서 상당한 우위를 점하려는 창의적이고 침투적인 패스, 상대 수비를 파고드는 그런 패스를 지칭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선수가 이 스마트 패스를 할 줄 안다라는 거는 잠재력이 없는 건 아니에요. 단지 아직까지는 어리다 보니까 동료들을 살리는 걸 잘 못한다는 거죠. 근데 어쨌건 간에 이 선수가 조금만 이타적으로 플레이를 하고 조금 더 이제 스마트 패스에 집중을 해준다면은, 이 선수 자체가 왼쪽으로 빠지는 플레이를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랑 부안가도 왼쪽으로 빠지는 플레이들을 많이 하는 걸 고려하면은, 그러면 이제 부안가와 손흥민을 잘 살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LAFC 다니엘이라는 한 팬은 부드리의 하이라이트 영상과 뭐 본인이 찾을 수 있는 아주 짧은 경기 영상들을 보니까, 그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LAFC의 거리 기억 속에 영원히 남을 선수 중 한 명을 떠올리게 한다라고 하면서 필립 크라스테프라는 선수의 사진을 올렸는데요. 필립 크라스테프는 이제 그 2023년에 LAFC에서 뛰었던 선수인데 출전 시간은 짧아요. 출전 시간은 굉장히 짧았고, 이때는 어린 나이였으니까요. 22살이었는데 현재는 옥스퍼드 유나이티드 전진우 선수의 소속팀에서 뛰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출전 시간이 굉장히 짧았어요. 그러니까 10분, 15분 이 정도 남짓 뛰는 선수였는데, 막판에 그러니까 조금 투입돼가지고 흔드는 그런 용도로 활용을 했었던 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여기에 달린 댓글들 보면은, 그는 LA를 좋아했는데 우리는 그를 좋아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고, 또 이제 그래서 부드리는 10분 정도 경기당 10분 뛴다는 건가? 이렇게 표현을 하긴 했는데, 저는 그래도 크라스테프보다는 부드리가 더 잠재성이 있지 않나 싶긴 해요. 개인적으로는. 그냥 단순히 그가 조금 너무 테크닉만 부린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은데, 너무 그러니까 본인의 기술만 남발한다는 의미에서 그런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그 부드리에 대한 평가들 많이 찾아보면은 잠재력은 상당히 높은 걸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잘 다독여주고 잘 가르쳐주고 하면은 그래도 발전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거기다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 스마트 패스 같은 아예 그가 패스에 소질이 없는 선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지 주변만 더 볼 줄 알고 조금만 더 이타적인 마음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는 건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LAFC는 세 번째 선수 영입에 근접한 상태입니다. 가장 먼저 영입했던 선수는 이제 그 제이콥 샤펠버그죠. 이 선수 같은 경우도 드리블러에 가까운 선수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샤펠버그가 오자마자 부상을 당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그 사타구니 부상을 당해서 3월경에나 복귀가 가능하다라고 현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TSN이라고 캐나다 매체인 거거든요. 거기서 이제 보도가 나온 거예요. 수술을 받았다, 사타구니 수술을. 그러다 보니 이제 급하게 LAFC가 타일러 보이드를 영입하게 된 거죠. 뭐 타일러 보이드 같은 경우는 한때 뭐 튀르키예 리그나 이제 그 포르투갈에서도 뛰었던 선수긴 하지만은 LA 갤럭시에서 이제 전성기를 보냈지만은 이후에는 좀 주춤했던, 그러다 보니 이제 지난 시즌까지 샤펠버그와 함께 내슈빌에서 뛰었으나 이제 소속팀에서 방출을 당하는, 그래서 MLS 프레에 있었는데 LAFC가 급하게 이제 영입을 한 거죠. 샤펠버그의 영입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보이드를 영입한 거니까 이건 그렇게 큰 영입까지는 아니지 않나. 다만 이제 이 선수도 부상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낸 걸로 평가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부상에서 자유로워진다면은 그러면 기대 이상의 활약을 펼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LAFC의 예상 라인업을 보면요, 저는 일단은 그래도 433을 다시 한번 시도해보지 않을까 싶긴 해요. 왜냐면은 그것 때문에 샤펠버그도 영입을 한 거라고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손흥민 선수 톱에 이제 부안가랑, 그리고 또 이제 오른쪽 윙은 기본적으로 샤펠버그가 주전으로 뛰게 되지 않을까. 다만 이제 샤펠버그가 부상 후 빠져있는 동안은 뭐 오르다스랑 이제 보이드, 그리고 이제 마르티네스를 여기 왼쪽에 적어놓긴 했지만 오른쪽에서도, 오른쪽이 원래 주 포지션이죠. 뭐 이런 선수들이 경쟁을 할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델가도가 일단은 수비형 미드필더에 뛰면서 부드리, 틸만, 쇼니에르 등이 이제 앞선에 있는 미드필더 자리를 놓고 경쟁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왼쪽 풀백은 홀링세드의 스몰야코프가 백업, 오른쪽 풀백은 팔렌시아의, 여기가 확실한 백업이 없거든요. 근데 홀링세드가 원래 커리어를 보면 오른쪽 풀백도 섰던 선수여서 원래 오른발잡이잖아요, 홀링세드가.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팔렌시아가 없을 땐 오른쪽 풀백으로 설 것 같고요. 타파리, 포티어스, 그리고 세구라가 센터백 자리를 놓고 경합을 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요리스가 골문을 지키고요. 다만 근데 이제 저는 장기적으로 만약에 이고르 제수랑 그리고 이제 그 주장인 에런 롱이 복귀를 하게 되면은 센터백 자원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세구라, 타파리, 포티어스, 닐센, 그리고 에런 롱까지 무려 5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5백 전환 다시 그가 3-5-2라던가 아니면은 3-4-2-1 같은 걸로 전환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러면 이제 부안과 손흥민 이렇게 공격진을 구성을 하고, 만약에 3-4-2-1을 하게 되면은 부드리가 위쪽으로 가서 뛰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우르다스가 위쪽에서 뛰거나 뭐 아니면 다른 선수들이 뛸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미드필더는 2명에서 3명으로 이제 이고르 제수 중심으로 이제 델가도, 틸만, 부드리, 쇼니에르 등이 뛰게 될 거고요. 이제 왼쪽 윙백에 많이들 그렇게 보고 있다고, 샤펠버그를 왼쪽 윙백으로 쓸 수 있다라고 많이들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샤펠버그도 왼쪽 윙백에 설 수 있고, 이제 스몰야코프도 설 수 있고, 홀링세드도 설 수 있고요. 오른쪽, 그리고 윙백은 기본적으로는 팔렌시아가 뛰고, 또 이제 오른쪽 윙백이니까 마르티네스도 직선적으로 올라가서 크로스를 올릴 수 있는 거죠. 실제 그 밴쿠버하고의 컨퍼런스 세미파이널에서는 마르티네스가 막판에
연장전에 교체 투입돼가지고 여기서 크로스 올리는 장면들이 많긴 했었고요. 여기 3백은 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세구라, 타파리, 그리고 포티어스, 닐센, 뭐 그리고 홀링스헤드가 윙백도 설 수 있고, 그리고 또 이제 3백도 설 수 있을 걸로 보이긴 합니다. 이런 가운데 인터 마이애미는 지난 시즌 플레이오프 역대 최다 득점 신기록을 세우면서 인터 마이애미의 우승을 견인했던 타데오 아엔데를 완전 영입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뭐 이적료는 500만 유로로 알려져 있고요. 더 놀라운 게 이 선수를 지정 선수가 아니게 영입을 했다라고 해요. 연봉을 많이 주지 않고 영입을 한 거라는 건데, 와, 진짜 사실 플레이오프 역대 최다골 신기록을 수립한 선수가 지정 선수가 아니라는 거, 이거 너무 사기 아닌가요? 어쨌건 간에, 예, 그러면서 인터 마이애미는 아직 지정 선수 한 자리를 더 영입할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굉장히 부럽다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가운데 그 인터 마이애미가 지정 선수 그 한 자리로 이제 멕시코 대표팀 공격수인 헤르만 베르테라메를 영입에 나서고 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근접해 있다. hum버커트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은 최종 협상 단계에 접어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적료가 무려 1,500만 달러. 와, 돈 진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인터 마이애미는. 그러면서 최종 세부 사항은 추후 조율될 예정이다. 베르트라메가 이제 그 마이애미의 세 번째 지정 선수가 될 것이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베르테라메 같은 경우는 어떤 선수냐면요. 지난 시즌 멕시코 리그 전반기에 17경기 출전해가지고 9골 3도움 기록하면서 전반기 득점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체를 놓고 보면은 24경기에 출전해서 13골 3도움을 기록을 했고요. 그러면서 상당히 좋은 활약을 펼친 최전방 공격수도 설 수 있고 왼쪽 오른쪽 윙과 공격형 미드필더까지 소화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예, 인터 마이애미 예상 라인업을 보면은 이건 좀 변동은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 지난 시즌은 이제 플레이오프에서는 4-3-3을 쓰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베르테라메까지 영입을 하게 된다면은 베르테라메가 최전방 공격수로 서고 이제 메시가 세컨톱, 그리고 또 이제 실베티와 아이엔데가 좌우 윙에 설 걸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상대에 따라서 3미드를 구성할 수 있죠. 3미드를 구성하게 되면은 메시가 오른쪽에 뭐 아이엔데가 왼쪽에 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아얄라와 데폴이 중원을 책임질 걸로 보이긴 합니다. 아얄라 같은 경우 부스케츠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영입한 선수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알바가 은퇴한 왼쪽 풀백에는 알렌이 지난 시즌 센터백과 왼쪽 풀백을 동시에 소화하면서 상당히 많은 출전 시간을 가져갔던 주전 선수나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알렌이 왼쪽 풀백에도 설 수 있고 아니면 레길론이 왼쪽 풀백에 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센터백 미셸을 영입을 했잖아요. 그래서 미셸이 왼발잡이여가지고 왼쪽 센터백 주전으로 나설 걸로 보이고요. 오른쪽 센터백은 지난 시즌 주전이었던 팔콘, 그리고 오른쪽 풀백은 이번에 새로 영입한 아르헨티나 국적의 무라가 선발로 나오고 프레이는 맞는 백업이 되죠. 이 선수는 수비형 미드필더부터 폭백을 전부 다 소화할 수 있는 선수거든요. 그리고 골문은 지난 시즌 MLS 올해의 골키퍼를 수상했던 미네소타에서 영입한 생클레어, 이렇게 서게 될 걸로 보입니다. 정말 인터 마이애미는 화려한 화려한 그 선수단을 구축하게 된 건데요. 이런 가운데 LAFC랑 인터 마이애미가 2026년 2월 21일 LA의 그 스포츠 성지라고 할 수 있죠. 콜리세움에서 개막전을 치르게 됩니다. 원래 홍구장인 비에모 스타디움이 아닌 올림픽이 열릴 콜리세움에서 가지게 되는 거죠. 이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의 LAFC가 메시의 인터 마이애미 상대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벌써부터 두근거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건 LAFC가 그동안 프리미엄 로스터 영입 관련해서 너무나도 조용했어서 그가 부두리 이적설은 사실 제가 예전에도 얘기를 드리긴 했었지만은 그러고 나서 너무나도 오랫동안 더 이상 소식이 없길래 조금 걱정을 했었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보강을 하게 돼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물론 당장 지정 선수를 영입하는 것도 좋지만은 지정 선수가 얼마나 좋은 선수가 있을지도 조금은 의문인 상태니까 겨울에는 원래 영입이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부드리를 영입해서 그 공백을 메우고 그러면서 부드리랑 다비드 마르티네스랑 스몰야코프랑
그리고 또 이제 이고르 제수 이렇게 뛰는 걸 보고 좀 이 중에서 경쟁에서 밀리는 선수를 판매하고 그리고 이제 여름에 지정 선수 영입에 나서는 것도 방법이기 때문에 결국 승부처는 후반기잖아요. 그러니까 후반기 때 월드컵 끝나고 나서가 승부처기 때문에 MLS는 사실 정규 시즌 우승보다는 플레이오프 우승을 더 쳐주거든요. 부디 현명한 영입들을 통해 손흥민 선수한테 유로파 리그 우승을 넘어서 또 한번 우승의 영광을 차지할 수 있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러면 이쯤에서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